예, 정보영입니다. 여기 쿠크란 ROV 2.0 간단히 제가 오늘 설명드릴 텐데, 요거 예전에 작년 말인가, 그 CPG 사업단에서 강의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파일에서 조금 손봐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뭐 그 네카에서 했던 요 책이 지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책 만들 때 어, 했던 그런 강의 자료고요. 원래는 지금은 충남대에 있는 서현주 교수님 자료를 받아서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SR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대략 문헌 선택까지 거의 이제 여기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선택된 문헌에 대해서 자료 추출하고, 빗둘림 위험 평가 혹은 질평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질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빗둘림 위험 평가는 뭐 질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바이어스예요. 빗둘림을 바이어스를 번역한 건데 뭐 빗둘림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바이어스는 체계적인 오류라고 해서 원래는 임상시험이 어떤 특정한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특정한 인터벤션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면 체계적인 오류로 작동을 해서 그 어떤 효과의 결과치가 원래 이제 제시되어야 할 참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다면 그거 말고 다른 값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죠. 선택 과정에서 치료군과 배조군이 이렇게 공정하게 확률적으로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잘 치료될 만한 사람들이 치료군으로 가고 잘 치료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대조군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치료군이 효과가 더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등등 해서 그런 임상시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체계적인 오류, 구조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어, 실제 보여줘야 할 창값보다 다르게 추정이 되는 경우, 그걸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위험성, 그런 리스크를 이제 측정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타당성, 밸리더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타당도는 이제 이 연구의 결과 자체가 다른 데도 쓰일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라면 내적 타당도는 어떤 그 연구 자체의 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리스크 바이어스의 평가는 요 내적 타당도를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이어스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질평가라고 보통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 질평가라는 말이 좀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사람마다 좀 다르고 이런 평가가 정량화될 수 있느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보통은 바이어스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거죠. 실제 바이어스가 있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실제 했던 거랑 다르게 문헌을 작성을 했다면 연구 결과가 논문에 나왔다면 우리는 사실 논문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건데, 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리스크를 평가한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OB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이제 연구 디자인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RCT를 평가할 때는 ROB 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호트의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좀 로반스 혹은 로빈스 아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코호트 평가할 때는 로빈스 아이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건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ICT에서는 이제 ROB 2.0. 그래서 오늘은 이 ICT의 ROB 2.0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툴이 다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각 툴마다 여기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물론 영어로 돼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요 링크에 들어가면 이제 코크란 그룹에서 메소드 그룹이 있죠. 거기서 바로 2.0에 대한 소개 글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바뀌긴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아로비 2.0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웨비나가, 여기, 코코넛 트레이닝이구나. 여기 보면은 웨비나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각 도메인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개도 있지만, 도메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로비 2.0의 특징은 뭐 예전 2.0이니까 1.0이 있었겠죠? 예전 거보다 더 정확해졌고, 더 클리어하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로비 1.0은 예전에 이제 아웃컴별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개별 연구 결과, 리절트별로 평가를 한다. 이게 뭘 의미하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좀 찾아보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예전에는 또 선택 빗둘림, 실행 빗둘림에서 단순화했던 용어들 때문에 혼란이 각각의 이제 선택 빗둘림만 해도 사람마다 이해가 좀 다를 수 있었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했다 그런 내용들이고 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로비 2.0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5가지 도메인에 걸쳐서 바이어스를 측정을 합니다. 바이어스의 리스크를 측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오버롤,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측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 네. 이제 이런 프로세스인데, 넘어갈게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게 5가지 도메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각 도메인별로 질문들이 있어요. 시그널링 퀘스천, 신호 질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각 그 질문들을 에 대해서 yes or no로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최종적인 이 도메인의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냐 그런 건데 아루비 1.0 1.5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걸로 묶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로비 1.0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2.0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이 조금 이제 어려워진 개념이 있긴 한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해보거나 ICT 논문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환자가 처음에 이제 인롤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치료군으로 갈지 대조군으로 갈지 정하죠. 그리고 각각 치료를 받고 최종적인 이제 아웃컴을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이거 전체적인 그림을 머리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들이 인루를 했을 때 이 랜더마이제이션 할 때 이제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임상 시험을 할 때 여러 가지 또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블라인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나 임상시험 하다 보면은 미싱 데이터가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싱 데이터가 생겼다면 그것이 어떻게 또 바이어스로 작용할 수 있는지 또 평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웃컴 메저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액 수치나 사망 그런 것들은 이제 명확한 아웃컴인데, 예를 들면 바스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측정하는 아웃컴 같은 경우는 조금 기분이나 아니면 내가 어느 군에 속했는지 이건 블라인딩이 하지만 어쨌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다면 즉 밸리데이션 되지 않는 아웃컴 어세스를 한다면 이제 그게 바이어스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셀렉티브 리포팅은 연구를 다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출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혹은 이제 아웃컴을 잘 되지 않은 거는 아웃컴을 뺐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ROV 2.0에서 나오는 바이오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비던스에서는 여기 이렇게 랜더마이제이션 프로세스, deviation from intended interventions, 뭐 이런 식으로 미싱 아웃컴 데이터 이렇게로만 돼 있습니다. 각각 요거라고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최종적으로 합해서 이제 어, 오버롤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측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메타 분석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나중에 그레이드 할 때 요거를 적용을 합니다. 시그널링 퀘스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그 도메인마다 몇 개의 시그널링 퀘스천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뭐 yes or no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뭐 정보가 없으면 NI로 하는 거죠. NI는 웬만하면 사실 하진 않는데 정보가 그래도 너무 없다 하는 경우는 이제 NI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항상 Y가 좋고 노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면 녹색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은 거고, 빨간색이 나쁜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리스크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Y냐 N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질문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녹색이 리스크가 낮은 거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일일이 보면서 다 체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단은 도메인 레벨에서 판단을 한다. 로우냐, 그러니까 로우가 좋은 거죠. 리스크가 로우하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some concerns. 예전에는 unclear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뭐 조금 다르죠. unclear가 예전에는 1.0 버전에는 unclear가 있었는데 그게 unclear가 로우 하이의 중간이냐 아니면은 언클리어는 하이보다 나쁜 거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냥 썸 컨선으로 해서 요 단계예요. 로우가 제일 낮은 거고 리스크가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썸 컨선스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가 이제 제일 안 좋은 거죠. 네, 뭐 그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다섯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버롤 그 다섯 가지 도메인에서 판단을 해서 오버롤 저지먼트를 할 때 모든 영역에서 낮음이라고 나오면 전체적인 오버롤은 낮음으로 평가가 되고 적어도 하나에서 썸 컨선스가 나오면 썸 컨선스가 되는 거고 하나라도 하나의 도메인이라도 하이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하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빡세죠. 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 배정 효과, 의도한 중재로부터로 이탈로 인한 붙들림.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임상시험 할 때 인터벤션은 이제 연구자가 딱 짜서 임상시험이니까 실험 연구죠, 일종의. 그래서 이러한 인터벤션을 해야겠다라고 의도한 중재가 있는데 그것에부터 벗어났어요.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한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음. 하나는 그 이제 배정 효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터벤션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 간에 다르게 작동을 원래 의도했던 대로 다르게 작동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일종의 수능도 같은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뭐 8주 동안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걸 뭐 한 번씩 빼먹었다든가 뭐 4주밖에 못했다든가 그게 이제 의도한 대로 하지 못한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 리스크가 생긴 것을 측정하게 돼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그 ICT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CPG는 요거고요. 요거. 그죠? 그래서 이건 인터벤션의 효과에 대한 특정한 인터벤션 효과에 대한 다른 것에 비해서 컨트롤에 비해서 내가 보길 원하는 인터벤션의 효과 다른 것에 비해서 컨트롤에 비해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고요. 대부분은 이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는
조금 다른 거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른 바이어스가 있느냐는 걸 평가하는 거니까 좀 다르고 우리가 보는 건 대부분 이거다. 그래서 AI로 만든 것도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어, 네, 요거는 뭐, 그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앞에 했던 얘기 그대로고요. ROB 2.0 툴, 원래는 요게 이제 ROB 2.0 툴 도구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실험 중재는 뭐다, 비교 중재는 뭐다, 그다음에 이제 중재 결과라고 하면 아웃컴이거든요. 그 뭐다, 그다음에 연구 결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다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요거라고 한다면 이거 요거 그다음에 이거니까 우리가 볼 일은 없고 어디서 얻었는지 체크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강의했을 때 실습 요거 가지고 했었는데 한번 해보라는 거였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영역 1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1은 무작위 과정에서 랜더마이제이션 프로세스에서 생기는 수 있는 빗들림이고요. 첫 번째는 배정 순서가 무작위였나,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은폐되었나, 세 번째는 그 베이스라인의 캐릭터리스틱이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거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정 순서가 무작위였냐, 이거 논문에서 어떻게 보냐, 논문에서 그 랜더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어, 우리가 난수표 같은 거 가지고 생성한다고 하잖아요. RCT 같은 거 논문 보면 아니면 컴퓨터로 난수를 생성했다거나 랜더마이제이션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 난수로 했다. 뭐 그렇게 보통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뭐 동전 던지기나 뭐 주사위 던지기 뭐 이런 걸로 하기도 했죠. 그다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무작위 생성의 방법을 정확히 쓰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제 홀짝홀짝해서 홀수 오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짝수 오는 사람은 뭐 이쪽으로 가고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런 랜더마이제이션 방법이 명확하게 써 있지 않은 경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 정보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되었다라고만 한 줄만 써 있고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방법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NI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요 2.0에서 특이적인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되게 단정짓게 했고 했는데 뭐 논문에서 그런 걸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무작위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썼는 이것만 딱 써 있는데 이 연구자들이 뭐랄까 임sim 시험을 되게 잘 하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하면 그냥 아마 잘 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PY로 합니다. Y나 PY나 뭐 결과적으로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Y로 선택하기 좀 꺼림직하다 하면 PY로 해서 어쨌든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논문에서 가끔 예전에 프로토콜 논문에서 구체적인 것은 프로토콜 논문에 써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토콜 논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서 이거는 평가는 논문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논문 이면에 있는 실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됐을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이 이제 분량 때문에 다 쓰지 못하고 예를 들면 뭐 서플리먼트에 써 있다. 혹은 예전에 프로토콜 논문에서 방법에 대한 건 더 구체적으로 잘 써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그것까지 찾아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연구 대상자가 모집되어 중재에 배정될 때까지 이게 배정 순서가 은폐되었냐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건 랜더마이제이션하고 그 배정 순서 은폐라고는 좀 다릅니다. 랜더마이제이션은 어쨌든 무작위를 잘 만들었냐라는 이슈고, 이 배정 순서 은폐는 그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잘 만든 거를 실제로 임상시험 할 때, 적용할 때, 내가 어느 군에
배정될지 모르도록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시인데, 제가 박사 과정인가 할 때, 대학원 시절에 암 환자 대상, 퍼티그에 대한 그 침 효과, 치매 효과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랜더마이제이션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잘 만들었죠. 그 난수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침 놓으시는 교수님 뒤에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랜더마이제이션은 잘 한 거죠. 컴퓨터로 잘 만들었으니까, 난수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난수표를 만들면, 어, 랜더마이제이션 프로세스 잘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뽑아서 교수님 뒤에 붙여놨어요. 왜냐면 어차피 침 놓는 분은 이분이 치료군인지 대조군인지 알아야 그거에 따른 침법을 쓸 거잖아요. 근데 붙여놓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환자가 이번에 등록을 하면 이 사람이 시험군인지 대조군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붙여놨기 때문에 그거는 얼로케이션 컨설먼트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러면은 무작위 배정한 걸 내가 갖고 있다가 이번에 환자가 등록됐어요 하고 연락이 오면 그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게 배정 순서가 은폐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 음, 이게 Y가 원래 녹색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렇죠. Y가 녹색이죠. 어,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녹색 Y가 좋은 거죠. 배정 순서가 잘 은폐된 게 바꿔야겠네요. 어쨌든 어떻게 된 게 잘 되는 거냐면 보통은 요즘에는 이렇게 전화 또는 인터넷 기반 무작위화 서비스 제공자에서 다기관 하거나 할 때 중앙에서 환자가 등록을 컴퓨터로 이제 하죠. 로그인해서 컴퓨터로 등록을 하면 그때 이제 딱 어디 랜덤 번호만 발생하지 실제적으로 어디에 배정되는지 모르게 다 은폐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딱 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봉투나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 돼 있으면 은폐가 잘 된 거고요. 뭐 아니면 명확하게 쌓이지 않으면은 뭐 노로 한다거나 뭔가 좀 향후 배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노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예전에 저희 내과에 있던 저희 팀의 다른 선생님이 한 연구인데, 글루코사민 연구였는데, 얼로케이션 컨설먼트를 잘 안 한 경우는 이 연구마다 이제 이 결과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죠. 다 이질적이죠. 근데 얼로케이션 컨설먼트가 잘 된 경우는 이렇게 균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저 상태가 무작위 가정에 문제를 시사하나. 어쨌든 1번, 2번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블록케이션 컨설먼트, 베이스라인의 그 테이블 1을 가지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이스라인의 캐릭터리스틱이 불균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웃컴의 크기가 이펙트 사이즈가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Y라고 평가하고, 불균형이 뚜렷하지 않거나 관찰된 불균형이 우연의 차이로 간주해야 되는 경우 노 쪽이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됐으면 사실 두 군간이 크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노나 PN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시그널링 퀘스천의 1.1, 1.2, 1.3을 평가를 해서 알고리즘은 1.2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Y다. 그럼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또 Y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베이스라인의 두 공간을 비교를 했을 때 또 불균형이 없다 하면 이제 낮은 이음으로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딱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뒤에 보여드릴 만든 엑셀이 있어서 거기서 딱딱딱 누르면 그게 되게 돼 있습니다. 실습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도메인은 어, 여기는 이제 ITT와 PP인데 여기는 저희는 이제 ITT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배정 효과만 보도록 할 거고요.
대부분 이제 블라인딩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예, 이건 넘어갈게요. 예, 요 배정 효과라는 거다. 예,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그널링 퀘스천은 연구 대상자는 임상시험 중에 배정된 중재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러니까 블라인딩이 잘 됐냐, 안 됐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게 아웃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시험군이 되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이어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라인딩이 잘 되는지 여부를 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병인이나 보호자 혹은 중재 제공자가 그러니까 연구자죠. 임상시험 중에 연구 대상자에 대한 블라인딩을 잘 알고 있냐.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딩이라는 거죠. 임상 참여자나 그 제공자가 블라인딩이 잘 되고 있냐. 음, 거고요. 알로케이션 컨설먼트와 블라인딩의 차이는 알로케이션 컨설먼트는 이제 요 앞에 셀렉션 바이어스에 대한 내용인 거고 블라인딩은 퍼포먼스 바이어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이제 랜드마이제이션 이전에 있는 이고 이제 인롤된 다음에 지금부터 시로 시작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바이어스는 블라인딩에 대한 바이어스라는 거죠. 그다음에 2.3은 2.1과 2.2, 즉 앞에서 블라인딩이 잘 됐다 여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블라인딩이 어, 잘 안 됐다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니까 블라인딩이 잘 안 된 거죠. 이 경우는 임상시험적 맥락, 그러니까 익스페리멘탈 컨텍스트 때문에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시험 모집자 참여 과정에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블라인딩이 깨져서 내가 어떤 인터벤션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탈이 데비에이션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교군이 배정된 대상자가 운이 없다고 생각해서 실험군이 되려고 한다거나 저 실험군 해주세요. 뭐 나는 이제 대조군인 걸 처음에 이제 그 동의서 받을 때는 당신은 실험군이 될 수도 있고 대조군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다 랜더마이제이션이다 설명해서 뭐 오케이 동의해서 왔는데 막상 실험군이 아니라 대전군이 됐다라고 하면 나 저 그냥 실험군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임상시험적 맥락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으냐?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할 때 이제 피하는데 평가하기 쉽지는 않겠죠. 응, 응. 그 중재 제공자, 그 임상시험 연구하는 사람이 비프로토콜 중재를 제공하거나,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없는 중재. 뭐 예를 들면 프로토콜 처음에 연구 계획서 할 때는 통증 연구라고 해서 침 연구를 할 때 너무 아프면은 뭐 파락세타몰 같은 거를 준다라고 프로토콜상에 써 있으면 상관없는데 뭐 그런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같이 먹는 약물에 대해서 프로토콜이 없는데 그냥 막 임의로 막 줬다거나 먹게 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균형을 깨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프로토콜도 뒤져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프로토콜에는 뭐 그런 동반 약물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같이 먹는 약물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는데 임상시험 그 결과 논문에는 뭐 이렇게 먹고 제공했다 뭐 등등 나오면 이제 깨지는 거죠. 시험 프로토콜과 일치하는 중재의 변경.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그런 다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환자들이 시험군에 대조군에 배정이 됐는데 뭐 환자가 뭐 뭔가 악화됐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보통은 대조군이 표준 치료니까 시험군에 배정된 사람이 어떤 뭐 예기치 못한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대조군인 표준 치료로 옮겨져야 되는 거를 프로토콜에 다 써놨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건 블라인딩이 잘 안 됐을 때의 이슈인 거고 침연구나 그런 경우도 사실 여기에서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연구 같은 경우는 블라인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특히 뭐 환자의 블라인딩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중재 제공자 블라인딩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떤 이런 걸 잘 평가를 해서 프로토콜 상에서 그런 그 일관성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런 대한 정보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일관되지 않게 뭐 이럴 때 저럴 때 막 휩쓸려서 했다라는 어떤 힌트가 보인다면 이쪽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데비에이션이 생겼을 경우에 아웃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이건 뭐, 그러면은 그럴 것 같다 하면 Y. 뭐, 이런 이탈이 있었으나 아웃컴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라고 했을 때는 No라고 하는 거죠. 두 군의 이탈이 유사한가, 이제 이런 데비에이션이 두 군 간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할 경우는 이제 뭐, 이탈이 있었으나 뭐 두 군이 비슷하다면 뭐 오케이 영향은 비슷하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Y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No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시험적 맥락에서 발생한 이탈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또 이러한 이탈이 중재 공간의 불균형일 경우는 하이 리스크 오브 바이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파트 2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중재 배정 효과 추정에 적절한 분석을 썼느냐. 이제 ITT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ITT라 함은 이제 배정된 대로 뒤에 바로 나오는데 이거부터 할게요. 어쨌든 ITT는 대상이 무작위 할당된 랜드마이저 된 이후에 그 배정된 군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상시험에 이제 100명 100명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군 100명, 대조군 100명을 했는데 임상시험을 막 하다 보니까 탈락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여기서는 뭐 80명만 남았고 여긴 70명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트리트먼트 그리고 대조군 이거라고 할 때 그럼 80명 남은 거, 70명 남은 거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남은 것만 가지고 분석하는 걸 PP, 퍼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처음에 애초에 배정된 100명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를 ITT라고 합니다. 방법론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요 100명과 100명을 따라 분석을 해야지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빠진 20명이나 3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럼 그거는 이제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집어 넣어야 돼요. 빠진 데이터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집어넣어서 100명, 100명을 맞춰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그거로 이렇게 100명 분석하기로 생각하고 샘플 사이즈도 구하고 랜더마이제이션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이란 말입니다. 음. 그게 이제 ITT고, 근데 이게 원칙은 ITT이지만 이거 약간 조금 그래서 이렇게 ITT 분석 같은 경우는, 컴플리트 케이스 어널리시스, 결과 자료가 있는 참여자만 분석하는 분석 방법이 결정적으로 많을 경우는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사실은 퍼 프로토콜과 비슷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많은 바이어스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어베일러블 케이스, 각 아웃컴별로 사용한 가능한 자료를 모두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아웃컴별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아웃컴을 측정을 뭐 다 세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다 했는데 뭐 바스는 다 했는데 워맥은 안 하고 막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바스를 다 한 사람이 100명이고 워맥은 뭐 한 두 명 안에서 98명만 했다. 그럼 그 케이스만 가지고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컴플릿 케이스 어널리시스는 다 한 거 98명 가지고 두 명 빠졌으면 두 명 날리고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임퓨테이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오잖아요. 뭐 10번 와야 되는데 한 일곱 번 오고 일곱 번째 오고 뭐 여덟 번째 안 오고 90 힘에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자료가 비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에 빈 곳에 미싱 데이터에 뭔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LOCF는 예를 들면 여덟 번째 안 왔다 그러면 일곱 번째 온 사람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넣는 게 이제 LOCF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관찰된 자료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넣는 건데, 뭐 이런 방법을 쓰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멀티플 임퓨테이션을 쓰든 어찌됐든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다 채워놓고 하는 게 이제 임퓨테이션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측지로 인한 바이어스를 줄이고 임퓨테이션을 제대로 하면 파워도 올라가고 그 이제 ITD의 정신을 잘 살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ITT 분석이나 뭐 모디파이드 ITT 분석을 썼다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Y고요. 그냥 PPA 방법을 썼다. 그러면 이제 노죠. 이거는 그렇게 그 방법론에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 이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테이블 원도 있지만 피겨 원도 있잖아요. 그 몇 명이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이 각각의 배정이 돼서 쭉 치료가 돼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여기 몇 명이 날라갔다고 다 나와요. 처음에 100명을 모집했다. 100명, 100명인데 뭐 70명, 80명 남았다. 몇 명이 어떤 사유로 나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 최종 나중에 결과 분석한 게 요 숫자 가지고 결과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PP죠. 근데 이 분석 테이블에 결과 테이블에 요 100명 가지고 했다. 혹은 중간에 이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완전히 아예 그냥 랜더마이제이션만 하고 한 번도 임상 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는 뺄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빼서 뭐 한 98명, 뭐 97명 요거 가지고 분석을 했다. 그러면 ITT라고 해도 돼요. 근데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만 가지고 했다. 그럼 이거는 완전 PP죠. 그러면 이제 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무작위 배정군에 따라 대상자를 분석하지 못한 경우 그것이 결과에 어떤 상당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PP 분석 같은 걸 했는데 뭐 이제 그것 때문에 결과에 상향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곡이 될 수 있다. 평가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럴 경우는 정확한 규칙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보통은 이래요. 그 이제 대성구 대상자의 그 미싱이 굉장히 많을 경우는 아웃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상당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트 1과 파트 2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곧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고 파트 1에서 평가하고 파트 2에서 평가를 해서 파트 1과 파트 2가 둘 다 낮음이다. 그럼 낮음이 되는 거고 뭐 하나라도 컨선이 나온다. 썸 컨선이 나온다. 그럼 썸 컨선스가 나온 거고 하나라도 이 높음이죠. 높은 오타죠. 또 하나라도 높음이 나오면 이제 높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오타예요. 음. 그래서 그런 거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준수 효과 이거는 이제 PPA 효과인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미싱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재 결과, 아웃컴을 중재 결과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미싱 데이터에 관련돼서 이 5% 룰이라는 게 있어요. 뭐 100명 정도 들어왔으면 미싱 데이터가 5%는 5명 이하다 하면은 뭐 좋은 거고 뭐 아니다. 너무 많은 미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노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사실 뭐 센서블한 스트레스홀드는 없다. 근데 연구마다 다르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평가하는 거는 데이터가 이제 거의 다 그 미싱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미싱이 양 공간에 비슷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Y로 평가할 수가 있고 미싱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결측치에 대한 그런 미싱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두 공간의 균형이 잃지 않거나 그다음에 두 공간에 그 미싱이 생길 만한 위드로올 될 사유가 너무 다를 경우는 이제 노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연속형 변수의 경우는 연구 대상자 95%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 임피티드 데이터는 결정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앞에서 그 ITT 분석을 잘 했으면 앞에 영역에서는 통과했을지 모르겠으나 너무 미싱이 또 많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이제 여기 이 영역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미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그 미싱으로 인해서 빗뚫림이 없다는 근거가 있는가, 그거로서 인해서 빗뚫림이 나타날 수 있나라는 거죠. 아, 이 군간 차이는 여기서 평가하네요. 미안해요. 앞에는 미싱이 얼만큼 있느냐에 대한 이슈인 거고, 두 번째는 그 미싱이 두 군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시험군 같은 경우는 미싱이 별로 안 났는데 대조군은 미싱이 많이 났다. 그다음에 미싱에 대한 이유가 두 군간의 차이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나오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위드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두 군간에 명확하게 다르다 하면은 어떤 인터벤션의 이슈 때문에 사이드가 뭐 다르거나 할 경우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빗뚫림을 교정하는 방법으로는 뭐 이렇게 임퓨테이션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임퓨테이션을 제대로 했다 하고 그 결측이 참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가정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했을 경우에만 로우 리스크 바이어스로 평가를 한다. 미싱이 충분하게 있는데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뭐 임퓨테이션을 잘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는 로우 리스크 오브 바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미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미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싱이 된 이유가 완전 무작위일 때, 그 어떤 측정하는 방법이나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 무작위로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실수로 페이지를 넘기는 경우, 그럴 때는 그냥 완전 미싱이기 때문에 뭐 임퓨테이션을 잔다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무작위 결측은 결측값이 다른 단측 된 데이터에 설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건강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은 건강 관련 질문을 받으면 내가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미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이와 미싱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싱이 나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MAR이라고 할 수 있고, 요것도 여러 가지 이제 임퓨테이션 방법을 쓰면은 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요거죠. 비무작위 결정. 이거는 어, 결제값이 누락된 값 자체에 의존하는 경우. 예를 들면 수입이 낮은 사람은 수입에 대한 질문을 물으면 대답하지 않을 거잖아요.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낮은 수입에 대한 것을 다른 변수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라고 할 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건 어렵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민감도 분석을 한다거나 다양한 가정을 해서 여러 가지 특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미싱에 대한 속성을 이 연구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퓨테이션 방법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결정치에 대한 개연성 있는 가정이에요. 그걸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임퓨테이션 한 것에 대한 노력은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원래는 이제 연구자가 판단해서 이 정도의 임퓨테이션 했으면 뭐 됐다 싶으면 이제 로우로 주는 거고, 뜬금없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LOCF를 LOCF를 쓰는 게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7, 8, 9, 10 측정을 해야 되는데 8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7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다. 바로 앞에 있는 걸. 그러면 이게 LOCF인데 이게 예를 들면 아웃컴이 이렇게 서서히 변하거나 할 경우는 이런 거 갖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아웃컴이 막 들쑥날쑥 막 뚝뚝 떨어지거나 그러면 하나 빠지면 이렇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에러시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판단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노세랑 완화의료의 경우에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세에서는 에로쉐이프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빠졌다고 이게 팍팍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노세에 관련된 아웃컴은. 그래서 그건 에로쉐이프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완화의료도, 완화의료는 조금 애매하네요. 완화의료는, 한번 조금 애매한데,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LOCF 써도. 어쨌든 그런 방법들이 있다. 분석을 잘 교정해서 뭐 임퓨테이션을 했다 하는 경우는 그냥 뭐 Y나 PY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 중재 결과 결측 여부가 참값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미싱이 생겨는 경우 추적 관찰 실패나 연구 참여 철회 같은 게 연구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이드 어드버스 이펙트가 생겨가지고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빠졌다. 그러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결측 여부가 참가성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Y인 거고 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경우 이건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 따로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Y나 PY가 되는 경우 이렇게 가는 거니까 복잡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싱이 얼마나 있느냐 보고 미싱이 있다 그러면 미싱이 얼마큼 그 영향을 미치느냐 그 비틀림이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치느냐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참값 그 아웃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미싱이냐 등등을 평가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싱에 대한 임피테이션이 잘 됐다. 그러면은 이제 로우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죠. 예, 영역 4는 이제 아웃컴 메저먼트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메저먼트에는 여러 가지 우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혈압을 재더라도 언제 재느냐, 오자마자 재느냐, 그다음에 뭐 뭘로 재느냐, 누가 재느냐, 등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메저먼트 에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센트럴라이즈 블라인드 어세스먼트 예를 들면 뭐 방사선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걸로 하면은 어 대부분의 임상시험에는 잘 사전에 붙여야 되는 측정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 자체가 부적절한 거기 때문에 N이 좋은 거죠. 어쨌든 뭐 그럴 경우는 좋은데 아니면은 뭐 페이션트 리포트 아웃컴이라고 해서 환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말하거나 아니면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측정하는 경우는 사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이 되지 않은 설문지를 사용했다. 그럴 경우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중재 간 측정 방법이 다르냐라는 거죠. 대부분은 두 군간의 뭐 아웃컴 측정을 다르게 하겠어요. 대부분은 같이 하는데 가끔 이제 진단적 결과 확인 비틀림이라고 해서 한 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아니 검사를 더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아웃컴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데 대부분은 뭐 놉니다. 앞에서 이제 이런 경우 중재 결과가 연구 대상자의 중재를 받는 걸 알고 있느냐. 이제 아웃컴 측정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판단과 무관한 관찰자의 보고 중재 결과. 그래서 이제 그 아웃컴을 측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러니까 아웃컴 어세서에 대한 블라인딩이 있다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음. 그런 내용을 보면 되고요. 근데 대상자 보고 중재 결과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중재 결과 평가자가 중재 상태에 대해서 눈가림이 되어 있고 눈가림이 성공적으로 실행됐으면 노 좋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르는 경우죠. 모르거나
뭐 환자가 직접 본인이 직접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에 환자가 블라인딩이 잘 돼 있을 거라고 돼 있는 경우는 이것도 아웃컴 어세서가 블라인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침량구 같은 경우는 아웃컴 어세서를 블라인딩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웃컴 어세서를 침 놓는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이 측정하게 해서 이 사람은 이 환자가 어,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이제 평가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그 아웃컴 측정하는 게 이 사람이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그 죽거나 살았다, 그다음에 아니면 뭐 랩 결과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랑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아웃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웃컴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주관적 열구 결과 문제는 내가 그 결과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연구자가 이제 설문지를 해야 되는 경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를 또 따로 평가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알고리즘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측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영역은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었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웃컴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게 좀 번역이 조금 되게 이상한데 어 그 질문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어 전체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분석한 도출 자료는 분석하실 때 미리 지정된 분석 계획에 따라서 해계적에 대한 분석을 했느냐라는 내용이 있고 평가되고 있는 수치형 결과죠. 뉴머리컬 리절트죠. 이거는 어떤 그 결과의 기초에 선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온 것만 아웃컴을 빼가지고 보고를 했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 아웃컴을 측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프로토콜 상에서 여러 가지 아웃컴을 측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다 결과를 제시한 게 아니라 일부만 딱 골라가지고 하는 경우, 어, 일부만 골라서 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시점만 보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분석을 이제 여러 가지 하기로 했는데 프로토콜에서 이런 분석을 하겠다고 통계적 분석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지 않고 일부만 딱 뽑아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다 안 좋다라는 거죠. 이게 선택적 보호가 있는지를 이번 영역에서는 평가하는 거로. 그래서 프로토콜하고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뭐야, 저 AI에서도 그 프로토콜을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비교하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계획된 중재 결과 측정 보고서가 제시된 것을 비교해서 잘 비교가 되는지 그런 거고 눈가림이 풀리기 전에 그러니까 블라인딩 풀리기 전에 분석 계획에 변한 경우는 그 변화가 이제 뭐써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프로토콜을 본다거나 아니면 SAP라고 이건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약회사 같은 데서 이제 데이터 플랜 아니 그러니까 분석 플랜 같은 걸 세워놓고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있다면 이제 그거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고 없으면 어쨌든 뭐 프로토콜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걸 우리가 구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계획된 대로 모든 걸 잘 보고 했으면은 뭐 노로 좋은 걸로 평가를 하면 되지만 아웃컴을 특정해서 몇 가지만 골라서 했다거나 아니면 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고 해서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프로토콜 상에서는 이걸로 재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실제 결과 논문에서 보면은 그거는 빠져 있고 다른 거를 막 픽업해가지고 그것만 잘된 것만 제시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죠. 분석도 마찬가지고 일부만 분석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메인별로 모두가 로우가 나오면 이거는 저 오버롤은 로우입니다. 근데 뭐라도 하나 썸 컨선이 나오면 전반적으로는 썸 컨선이고 하나라도 하이가 나왔다. 그럼 하이인 거고. 하이가 여러 번 나왔다. 그럼 당연히 하이겠죠? 음. 썸 컨선이 막 무지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하이. 근데 요거는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를 좀 달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각각에 대해서 도메인 1에 대해서 도메인 1, 2, 3, 4에 대해서 각각 하고 나서 이건 오버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뭐 도메인 1은 로 이렇게 각 로로 S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얘가 이렇게 하면 연구자가 이제 평가하게 돼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바로 그 저기 엑셀 쓰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원래 그 코크란 ROV 2.0 그 에서 만든 거를 그 한글 버전으로 그 네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구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매크로를 작용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보면 ROV2 어세스먼트 폼이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가 지금 강의했던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넘어가도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이걸 한글로 번역한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배정 순서 은폐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있는 자료대로 평가한 대로 이렇게 하면 표준적으로 여기 알고리즘 결과 이렇게 누르면 여기 하이라고 뜨죠. 그냥 Y로만 쭉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썸 컨선으로 뜨네. Y로만 하면은 네. 그래서 왜 다섯 컨선이죠? 여긴 노로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로로 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제시해주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로우가 된 거고 평가자의 판단도 뭐 거의 맞춰서 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세부 설명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면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각각 시그널링 퀘스천을 바탕으로 해서 영역별로 비틀리 위험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그건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코비던스죠. 일단은 프레일티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익스트랙션 할 곳에 들어가 보면 오늘은 그, 이제, 질평가니까 여기, 퀄러티 이렇게 다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한 사람만 하는 걸로 해놔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평가한 거에 각 도메인 이게 이름이거든요. 그 도메인에 이렇게 여기 메이크 저지먼트를 누르면 하이, 로우, 언클리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각 도메인의 그 시그널링 퀘스천 끝나고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이, 로우, 언클리어를 해주면 됩니다. 썸 컨선스가 여기가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클리어로 해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 썸 컨선스예요. 어, 여기 썸 컨선스는 언클리어에 해당되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어, 하이나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이브하고 나오면 되고 나머지는 뭐 제가 수정할 거니까 그다음에 오버롤까지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추출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할 거니까 나중에 제가 하든 뭐 이렇게 하면 할 거니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어제 API 설정한, 아니, 자동화 평가한 거는 그, 이 API 넣어가지고, 그 PDF 파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됩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지금 프라이트인데, 논문에 넣으면은 연구 정보 나오고, 아웃컴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제 아웃컴, 별로 이제 봐야 될 필요도 있긴 해서, 뭐, 넘어가고요. 어쨌든 도메인 1, 2, 3, 4가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각각 시그널링 퀘스천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제 요거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그널링 퀘스천에 대한 평가는 AI가 잘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잘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각각 넣으면 요 도메인에서 요 알고리즘 결과를 평가하는 게 맞는지는 가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해볼게요. 화면을 어떻게 공유해야 되나? 잠깐만요. 전체 화면을 이건 어쩔 수 없이 공유를 해야겠군요. 음, 예, 전체 화면을 요거랑 요거를 띄워놓고 같이 해볼게요. 도메인 1이 지금 프로버블리 Y죠? PY. 그다음에 두 번째가 not information, 세 번째가 PN.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Some concern. Some concern. 여긴 잘 판단을 했네요. 그래서 some concern 하고 영역 2 중재 리탈에 대해서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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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Y야. Y 2.5는 no, 2.6도 no.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가면 이게 옵션이 나오죠. 끝까지 간 거네. 그래서 이렇게 평가 이거는 하이겠다. 그죠? 하이, 하이. 잘 평가를 했네요. 다행히. 하이.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영역 3 보시면 no, pn, py, py 누르면 하이 있네요. 하이, 하이. 그래도 하이, 하이, 하이. 예. 그래서 하이. 예. 영역 4 보면 어, no, no, py, py, pn. 그래서 그러면 some concern이네요. 그죠? 그럼 some concern. 여기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하나밖에 지금 안 해본 거라 이거 어느 순간 또 배신할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몇 개만 해보시고요. 이게 얘가 알고리즘 판단을 잘 했는지 해보시고 괜찮으면 그냥 쭉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성능이 올라왔나 보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 하이죠? 그 전체 판정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S some concern 하이 하면은 이거는 하이가 하나 이상 있으니까 이제 하이겠죠. 어, 그래서 이거를 다운 받아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거기 가서 그 요 연구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서 이대로 하는 거죠. 무작위 과정은 지금 some concern이죠. 그래서 unclear 세이브하고 의도한 중재에서의 이탈 이거 하이죠? 하이 세이브하고 그다음에 missing outcome 데이터
하이죠? 응. 그다음에 메저먼트 오브 아웃컴. 어, 또 하이죠? 아니, 선컨선인가? 선컨선이죠? 언클리어, 선컨선 없고, 언클리어. 셀렉션 오브 리포티드 리절트. 이것도 하이죠? 하이. 세이브. 오버롤. 하이죠? 응.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보고 잘 대로 됐는지, 뭐, 저기, 여기서도 보면은, 그거대로 이제 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대로 이렇게 될 수 있게 하고, 이제 컴플리트 누르면 되나? 음, 이렇게 누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네, 여기 컴플리트라고 뜨죠? 원래 두 명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선생님들 믿습니다. 아무튼 화이팅이고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시험해 보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언사인드 돼 있는 거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기 노쇠 하시는 분들은 RCT만 해야 돼요. 주의하실 게 RCT만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가 이 업무는 왜 포함됐지 싶으면 다시 여기 무부터 풀텍스트 하면 넘어간다는 거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이게 파서블 RCT 이게 아마 이 코비던스에서 RCT를 임의적으로 뽑아주는 자기 나름의 뽑아주는 거고 난 RCT는 아마 코어트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걸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예, 한번 해보시고 그 뭐죠? 노세는 다음 주 화요일 6일 날, 완화 의료는 목요일 날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궁금한 건 언제든지 카톡에도 올려주시고요. 예, 마치겠습니다.